네덜란드 어느 도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투기에 벌금을 물리고 단속 인원을 늘려도 좀처럼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을 때마다 돈이 나오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처벌이나 응징보다 보상 차원으로 접근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와 지속 가능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되자 현실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말하는 휴지통입니다. 이 쓰레기통에는 자동응답 장치가 장착돼 있어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기분 좋은 칭찬의 말을 건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혹은 도시가 정말 아름다워지겠네요. 라고 말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주워 담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칭찬이 식상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버전으로 쓰레기통의 대사를 교체했습니다.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고 도시는 전과 달리 무척 깨끗해졌습니다. 칭찬이란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죠. 칭찬을 자주 하면 내가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상대의 태도가 거만해지면 어쩌나 걱정도 돼요. 물론 무엇이든 과한 것은 좋지 않죠. 하지만 지나친 걱정으로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되기보다 상대의 작은 호의나 의미 있는 행동에 응원을 보내주세요. 무심코 던진 당신의 한마디 칭찬에 어쩌면 그 사람의 하루가 행복해질지 모르니까요. 인생의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나도 잘 안다. 부정하고 불평하고 꼬투리 잡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럼 적성에 맞지 않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보 병신이란 말인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럼 사회로 나온 지금 당신들은 당연히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라면 학창시절에 적성에 맞지 않아 공부를 안 했듯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 어떤가? 당신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거봐라.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이라도,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부가 그런 것이다. 적성에 맞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 학업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 또한 분명하다. 대신 그에 따른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대학을 입학한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놀고 싶을 때 참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들의 보상은 대학이다. 그러니 학벌 위주 사회가 불공평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좋은 대학은 좋은 출발선이 될 수 있지만 꼭 좋은 결승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수 박진영 씨는 20살 때 세상이 승자와 패자 둘로 갈라지는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붙은 자와 떨어진 자. 이 두 세상은 모든 면에서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났고 철없던 청소년기 몇 년이 가져온 결과치고는 지나치게 잔인할 만큼 큰 차이였다고 회상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대학에 떨어져 방황하던 친구가 그 방황을 기록해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는가 하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던 친구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되고 춤을 추다 대학에 떨어진 친구가 최고의 안무가가 되기도 했으며 입시에 실패해 식당을 차렸던 친구가 갑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20대 여러분은 합격자 또는 불합격자의 세상 중 어느 한 곳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승자는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하며 패자라고 절대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 결국 모든 것은 나아하기에 달려있다. 헛되이 보낸 시간이란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가 보다. 언제나 하루를 살고 하루를 배운다는 훌륭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105번째 새해를 맞이한 대만의 자오무어 할아버지입니다. 105세라는 나이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할아버지는 대만에서 꽤 유명합니다. 해외여행을 떠난 것만으로도 언론의 관심 집중, 대학에 입학만 해도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항상 노익장의 열정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다 늙어서 뭘 배우나 곧 세상 떠날 텐데 라는 수군거림도 꼬리표처럼 따라온다는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허허, 오래 살긴 했지. 그런데 늙었다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공부를 시작했고 87세에 대학에 입학해 98세에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2013년에는 서예 개인전을 열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국내에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자오무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야 한다.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이룰 수 없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참 대단한 분이죠. 우리는 고작 30, 40대만 되어도
너무 늦어서 시작할 수 없다 고 느끼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생활을 하셨기에 저 나이에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잃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용기와 깊은 반성을 주는 이야기네요. 한두 살 먹어가면서 종종 장례식에 갈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러 일을 하며 만나게 된 주변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숙연한 마음에 장례식장에 들어서면 왠지 모를 서글픈 마음이 느껴지곤 한다. 불과 얼마 전에 만났던 어느 분이 사고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고, 평소 건강해 보였던 어느 분은 갑자기 발견된 병으로 고군분투하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 내가 처음 가본 장례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치른 친할아버지의 장례였다. 당시 할아버지는 폐암을 앓고 계셨는데 오랜 투병 끝에 별세하셨다. 평소 아버지는 매우 무뚝뚝하신 분이신데다 어린 나에게 큰 산 같아 보였기에 아버지의 우는 모습은 어린 나에게 매우 생소했다. 내가 본 아버지의 눈물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고모들은 할아버지 사진을 품에 안고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오열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헤어지는 게 순리다. 그게 순리라는 게 어느 땐 한없이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겠다는 다짐이 든다.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 계셨던 분의 죽음에도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는 걸 보면 아프지 않은 이별이란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사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는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만남과 이별에 자신만의 공식을 만들거나 노하우를 터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터득이나 노하우 따위는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내 지인 중에는 연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몇 년째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 그녀는 4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둘은 헤어지게 됐고 그 이별의 아픔을 극복할 수 없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 후로 남자를 믿지 못하는 마음의 병과 이별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40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이별이 만남보다 때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곤 한다. 이별이 꼭 사람 사이에만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정든 고향이나 나라를 떠나고 또 누구는 정든 일터나 일을 떠나는 경우도 이별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이 밖에도
개인적 취향에 따라 남다른 애정을 쏟는 다양한 많은 것들과 만나고 이별하며 사는 게 사람인 것 같다. 내 경우 역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이별이 하나 있다. 또리, 내가 지은 그 녀석 이름이다. 작고 울망졸망한 걸음으로 온갖 애교를 부리는 작고 이쁜 강아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또리가 집 앞 건널목에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에게 그 일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마음을 주었던 생명과 처음 겪는 이별이었다. 나는 그때 상처로 다시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았다. 애완견을 키우는 친구 집에 놀러가도 또리가 생각나 나도 모르게 멀리하곤 했다. 마치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듯 말이다. 잊지 못할 두 번째 이별도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함께 일한 친구들은 워낙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라 사업이든 뭐든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의리도 두터웠다. 하지만 사업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의도와 다른 상황에 자주 봉착했고 악순환이 계속되자 우리의 마음은 서로 엇나가기 시작했다. 의기투합으로 깡으로 똘똘 뭉쳤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영원할 것 같던 친구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돈이 없다는 현실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평소 형제처럼 가까웠던 친구를 잃는 것은 절망을 넘어 좌절감을 안겨줬다. 사실 나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많던 친구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몇 명 남아있지 않다. 결국 영원한 건 없나 보다. 이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참 어렵고 힘들고 슬프다. 그래서 만남보다 이별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생겨났을까? 그렇다고 이별이 두려워 새로운 만남을 거부하는 건 결코 옳은 일은 아닐 거다.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내게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해 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돈이나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고민이었다. 특히 사람 관계는 남녀 사이 만남과 이별에 관한 것들이었다. 놀라운 건 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 이런 고민을 접하곤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일이 많았다. 안타깝게도 나는 가슴 절절한 이별 경험이 없다. 그렇지만 대상이 무엇이건 아끼고 사랑했던 누군가 혹은 그 무엇과
하는 이별은 모두 똑같은 아픔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다시는 애완견을 키우지 못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걸 꺼렸으니 말이다. 나는 그분들께 당당히 조언했다. 상처를 준 것도 사람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해줄 약 또한 사람이지 않겠냐고 말이다. 페이스북에 올려두었던 이런 내 글도 함께 보내드렸다. 누군가 떠났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이며 이별의 종착역은 새로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만남은 좋고 이별은 슬프다. 꼭 사랑하는 사람 사이가 아니라도 만남과 헤어짐은 흔한 일이다. 이별의 아픔 때문에 겁먹고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놓친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새로운 만남이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치유된다고 말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옛말처럼 습관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 그러니 무엇보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과거의 습관이 현재의 나를 있게 했고 현재의 습관이 앞으로 내 미래를 만들어갈 테니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알려진 습관 형성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333 법칙인데 3일, 3주, 3개월을 말한다. 3일은 결심이 사흘을 넘기기 어렵다는 뜻이고 3일은 습관을 길들이는 첫 번째 관문을 뜻한다. 3주는 습관이 형성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한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시간이 21일인 것에 비유해 하나의 세계가 깨지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3개월은 100일을 뜻하는데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으로 탈바꿈하는데 100일의 시간이 걸렸듯 본능의 탈을 벗고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뜻한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2번째는 66일 습관이다. 실제 연구 결과이며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많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찰한 결과 습관에 필요한 평균 시간이 66일 소요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평균치라는 점을 볼 때 개개인의 의지와 재능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에는 차이를 보였다. 내 경우 거의 백수 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읽기로 했지만
한 페이지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았다. 오히려 지루함에 온몸이 꼬였다. 그러다 방법을 바꿔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매일 무언가라도 읽겠다는 의지에서 시작한 일이 의외의 성과를 가져왔다. 책이라는 것이 일단 친숙해지니 점점 더 읽고 싶은 분야가 늘어났다. 또 3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 깊이 있는 독서가 가능해졌다. 어쩌면 그때 내가 무작정 어려운 책만 손에 붙들고 있었다면 며칠 못 가서 책 읽기를 포기해 버렸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습관을 들이는 과정, 시간을 나만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또 실천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만든 일이었다. 습관을 완성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일 것이다. 나는 예전에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부정적인 성격이었다. 그렇다 보니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이 몹시 힘들었다. 그러다 낸 묘수가 좋은 문구를 붙여놓는 일이었다. 나는 내 시선이 머무는 거의 모든 곳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라는 문구를 붙여놓기로 했다. 핸드폰이며 방문과 집 대문에도 붙여놓았는데 희한하게 그 문구를 보면 화가 나다가도 생각이 번번이 변하는 걸 느끼곤 했다. 이렇게 긍정이라는 단어로 도배된 집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란 어려웠다. 지금은 욱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도 모르게 긍정이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떠오른다. 그러다 보니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려는 의지가 커지곤 한다. 내 경우가 아니라도 각자 자신만의 습관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SNS에 친구들의 사진이나 유명인의 사진을 보고 있을 때면 외로울 때가 많다. 맛있는 것 먹는 사진, 즐겁게 여행하는 사진, 새로 산 아이템 등 나와는 다르게 행복한 일이 너무나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남들은 다 이렇게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우울해질 때가 많다. 사실 내 삶은 별로가 아닌데도 왠지 실망스럽고 나만 집구석에 처박혀 뒹굴고 있는 것 같아 슬프다. 그러다 나도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잘 나온 사진과 함께 SNS에 글을 올리기 바쁘다.
마치 매일 이렇게 살고 있는 듯 시크한 글과 함께 말이다. 그런 내 사진을 본 누군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느꼈던 외로운 감정과 자괴감을 똑같이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 역시 어쩌다 좋은 곳, 맛있는 음식점에 갈 때면 행복한 표정과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리고 나는 또 그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고 우울해진다. 우리가 하는 흔한 착각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다.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조언을 얻고 싶을 때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시기한 한 젊은이가 그를 모함해 여기저기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청년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노인을 찾아가 용서를 청하기로 합니다. 어르신,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어르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비록 지나간 일이지만 어르신께 용서를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깃털로 채워진 베개를 하나 사게.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 그 베개 안에 있는 깃털을 모두 날리고 나를 다시 찾아오게. 젊은이는 생각보다 쉬운 요구에 한 걸음에 달려가 베개를 사서 마을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깃털을 모두 날리고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시키는 대로 베개 속 깃털을 모두 날리고 왔습니다. 그렇군, 수고했네. 그럼 이제 그 깃털을 다시 모두 모아오게나.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깃털들은 이미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것들을 모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젊은이는 볼멘 소리로 투정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의 말을 들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네. 나쁜 이야기를 주워 담는 일은 이미 날아가 버린 그 깃털을 모두 모으는 것과 같은 일이라네. 젊은이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쳤고 노인의 가르침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화살에 비유하곤 합니다. 말이 무기가 되어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활시 위에서 당겨진 화살은 어딘가에 꽂히기 전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하루의 저자이자 글을 쓰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글 쓰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작가를 꿈꾸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다못해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 교내 100일장에서조차 입상 한 번 못 해봤다. 다만 좋은 글이 있으면 그 글들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책을 출판해 베스트셀러 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학창시절부터 나는 좋은 글을 보면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메모하고 저장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 글을 모아 친구들에게 전체 문자를 돌리곤 했다. 문자를 받은 친구들 중에 좋은 말 고맙다며 자신에게 필요한 말들이었다는 좋은 반응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 걸 쓸데없이 왜 보내느냐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좋은 반응을 보여준 친구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나는 글을 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글을 조금씩 편집해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 내가 편집해 보낸 글을 읽은 친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 무척 기뻤다. 그 마음에 조금씩 직접 글을 쓰는 빈도가 높아져 어느덧 자작글을 쓰게 됐다. 물론 내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아니지만 나의 글쓰기 시작은 이때부터가 아니었나 싶다. 본격적인 글쓰기는 20대부터다. 당시 나는 사업가를 꿈꾸며 여러 가지 일을 진행 중이었고 어린 나이지만 꽤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내 인생에는 없을 것 같던 첫 실패가 찾아왔다. 그 실패는 내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돈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까지 잃게 했다. 거기에다 실패를 빨리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성급하게 더 많은 일을 진행했고 그 결과 연이은 실패를 거듭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잃은 나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 뒤 수개월이 흘렀다.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제일 먼저 수북히 쌓아두었던 책을 다시 집어들었고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보내주려고 모아둔 좋은 글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지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나 자신을 위로하는 글을 한두 줄씩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글쓰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힘든 상황을 겪어서 그런지 문법과 어법은 틀려도 마음이 담긴 글을 쓰게 되었고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글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다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좋은 글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또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SNS에도 글을 올렸다. 내 메시지를 보고 친구들과 지인들은 이전보다 더 좋은 반응을 보내주었다. SNS에서도 점차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며 좋은 반응이 이어졌다. 그렇게 몇 달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진심을 담아 글을 썼다. 글을 쓰다 보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내 글을 읽어주셨고 많은 분들에게 이메일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는 내용부터 자살을 마음먹었지만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감사한 내용의 메시지도 들어 있었다. 내가 쓴 글로 인해 누군가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위로받는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글을 쓰는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나는 계속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에 더 많은 책을 읽으며 행복한 글쓰기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 관계에 대한 상처도 치유돼 갔다. 이 글들이 모여 어떤 하루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글쓰기는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주었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필요하다면 나는 돌아보는 글을 써보라고 말이다.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런 나를 위로하는 데는 나 자신만한 전문가도 없다. 나 스스로 용서하고 나 스스로를 응원하는 글쓰기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자살을 계획했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치유 방법 없던 우울증 환자도 치료하니 말이다. 글을 쓴다는 건 꽤 괜찮은 방법이다. 내 안에 쌓인 것들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